국민의 세금으로 이 보수 정권이 검찰의 신흥 정관 예우를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 박근혜 정권이던 2013년 그 당시 이제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면서 공인 전문 검사 제도를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벨트 검사 제도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게 매년 연말에 이제 그 각 수사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던 검사들이 이 대검에다가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심사위에다가 지원서를 제출을 한대요. 그럼 지원서를 내면 이걸 심사를 거쳐서 소수의 인원이 1등급 벨트인 블랙벨트 또는 2등급 벨트인 블루벨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벨트를 받게 된 검사들, 이들이 어떻게 되냐? 다 중점 검찰청이라든가 그런 어떤 중점 어떤 부서로 영전이 되고요. 이렇게 검찰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검찰 내에서 오용될 가능성, 그리고 퇴직 이후에 신흥 정관 이후로서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조건이 보니까 대검 예규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년 이상 동안 재직한 검사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이상 동안 검찰에 오랫동안 재직한 경우에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작 2년 이상 지원을 해도 다 줄줄이 떨어지고 다 10년 이상의 그 검찰 내 선배 검사들이 신청을 해서 추후 검찰 내 영향력 행사라든가 그리고 검찰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됐을 때 더 막강한 정관 예우 파워를 얻게 되는 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출된 검사들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성범죄 분야가 1등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증권이라든가 금융 분야가 제일 많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조세, 그 다음 마약, 선거, 공정거래 순으로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된 벨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라고 보니까 지금 뭐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벨트 검사가 무려 78명이랍니다. 이 중에 또 31명은 김앤장을 포함한 이 10대 로펌에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관 예우 중에서도 가장 잘 먹히는 이게 사실상 몸값 보증수표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들이 활용되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범죄하고 마약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범죄고요. 이들이 퇴직을 하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는데 이걸 타이틀로 내걸어요. 내가 성범죄 분야에서 몇 명을 때려잡았는지 뭐 마약사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마약사범을 잡던 검사가 그리고 성범죄자를 잡던 검사가 그 범죄자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던 중에 너무 가히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실제로 그렇게 성범죄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땄던 검사가 그 22년 말에 한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12살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하고요. 이를 영상으로 제작했던 성범죄자를 변호를 해요. 그래서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데 힘을 실어주는 아주 대단히 패륜적인 변호를 했고요. 심지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그 수사공판 매뉴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또 개정하는 데 참여를 했었던 또 다른 블루벨트 검사는 월별로 심지어는 그 성범죄자들의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 그리고 무죄 종결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통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적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승소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범죄자를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죄 또는 뭐 집행유예 이런 처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큰 노력을 했으니 그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마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전자담배다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대마를 피우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흡연 장면을 다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 돈 뜯어낼 심산으로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폭력적 행위라든가 감금까지 한 범죄 일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당에 대해서 마약 분야의 어떤 블루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붙었고 그리고 또 다단계 분야 범죄에서는 블랙벨트를 땄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다단계 범죄자를 변호하고 관세 분야에서 벨트를 딴 검사는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 그 중국 국적의 금괴 대형 밀수 사건의 변호를 맡고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죄질이 정말 나쁜 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사 시절에 범죄자를 때려잡던 전문성과 그 벨트 스펙으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어떤 변호하는데 그 어떠한 윤리적 고민도 없는 그냥 돈에 완전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에 눈이 먼 변호인 권력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재판의 난이도도 이들 벨트 전관 변호사들 때문에 비용도 시간도 난이도도 모든 분야에서 이게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일수록 이들을 찾는 비중도 늘어나니까 이들이 그냥 정말 떼돈을 버는 그 돈방석에 앉는 것은 거의 뭐 디폴트 값이라서 계속 또 이런 범죄만 수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관 예우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한 금지 제도의 어떤 필요성, 아직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어쨌든 정관 예우를 금지시켜가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틈새 시장을 악용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게 새로운 정관 양성의 통로가 된 거죠. 이걸 단순히 뭐 우리가 수사 전문성을 통해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 논리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치부하면서 방관해도 되는 일일까요? 이 과정에서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피의자를 변호해야 할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을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윤리적 문제는 전혀 지금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블루벨트, 블랙벨트라는 이 신흥 정관의 탄생 문제 이전에 큰 틀에서 정관 예우 방지에 대한 더 탄탄한 규제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2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됐죠. 근데 그 내용이 공직자가 어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공직에 해당하는 검사들 역시도 규제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같은 지청 검사였던 사람 또는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수임을 하게 되면 이게 회피 및 어떤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또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틈새가 여전하고요. 근데 이게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에 정관예우라는 명목의 새로운 어떤 유형의 부패 사건들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역시나 검사들의 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임기가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검이 이것마저도 대검 내규를 개정을 해서 정관예우 규정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테면 2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어떤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이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이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 두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 법뿐만이 아니라 2011년에 사실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그때 이제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시에 이제 퇴직 이전 1년 이상의 근무지의 경우에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정관예우의 시작 기한만 뒤로 미뤄졌을 뿐이죠. 역시나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처벌의 강도도 경미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인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2020년 9월에 왜 대표로 발의했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기존의 공무원 재직 중에서 발생했던 위법 행위로 인해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된 경우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현행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 그 밖에 재판에 관여될 수 있는 정도의 공직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검찰총장 등등의 이런 고위직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류가 됐고 본회의까지 올라오지 못했죠. 참고로 퇴직 현직자들 사이에 이 유착된 카르텔로 인해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되어 온 이 정관예우 문제는 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끊임없이 왜곡시켜왔던 패단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보니까 여러 강력한 제재들을 도입을 해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법관을 임용할 때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약을 또 받고요. 이걸 또 철저하게 지키는 관행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테면 상급법원 소속의 판사는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고위법관이 이제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꽤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소위 쿨링오프 제도라고 해가지고 공직자가 민간 부분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또 설정을 해서요, 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연방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근무했던 기관에서 이제 관여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연방윤리감독관을 둬가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전직 검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감독 권한이라서 엄격한 윤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 해외 국가들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취업 제한은 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관예우 같은 경우는
결국 제한 시기를 지나서 이 변호사를 개업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 그때부터 정관이 시작되는 관행이 굳혀져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벨트를 받은 벨트 신흥 정관의 영향 때문에 역시나 법으로 규정된 기간 외의 시기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모든 기간 동안 마치 정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진 부분도 지금 계속 오용되어 왔다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오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판검사의 경우 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적어도 판검사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하는 일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다른 공직의 경우라도 해서 뭐 다를 건 없다고 봐요. 그 공직에 해당하는 책임,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민간 영역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일정 시기 동안의 취업만 제한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본인들이 쌓아왔던 조직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제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이들의 어떤 정관 예우를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근절하는 방법, 전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관련 직무의 민간 업무를 이후에 할 수 없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지시키면 되는 일이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취업길이 막히지 않냐? 그 사람들 나가서 뭐 먹고 사냐? 아니 그 정도의 책임감이 없으면 애초에 공직에 발을 딛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 이 사회에서 정관예우가 근절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패단,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더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